와, 청취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지난 몇 년간의 기사 목록을 쭉 펼쳐놓고 보니까요. 기후재난, 에너지 정책, 전력망 문제, 이게 마치 거대한 퍼즐 조각들 같아요. 네, 처음엔 다 각자 다른 사건처럼 보이죠. 맞아요. 그런데 이걸 시간 순서대로 쭉 꿰어보니까 하나의 거대하고 또 좀 섬뜩한 그림이 완성되네요. 그렇죠. 바로 기후변화라는 파도가 우리 사회의 가장 깊은 기반까지 어떻게 뒤흔들고 있는지에 대한 그야말로 생생한 기록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기사들을 나침반 삼아서요. 저 멀리 뉴스에서 보던 폭염과 폭우가 어떻게 우리 집 전기요금 고지서와 또 국가의 명운을 건 에너지 정책까지 직접 연결되는지 그 숨겨진 경로를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네, 정말 중요한 지점입니다. 이 자료 묶음은 단순히 무슨 일이 있었나를 보여주는 연대기가 아니거든요. 아, 연대기가 아니다. 네, 기후 위기라는 거대한 도전에 대한민국이라는 사회가 어떻게 응전하고 때로는 그 내부에서 얼마나 치열하게 갈등하면서 길을 찾아가는지 그 생생한 증거물이라고 할 수 있죠. 흐름이 보인다는 말씀이시군요. 특히 아주 중요한 흐름의 변화가 보입니다. 초기 기사들은 온실가스를 어떻게 줄일까, 즉 기후 완화에 대한 고민이 많았다면요. 네, 그렇죠. 시간이 흐를수록 이미 닥친 재난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바로 기후 적응으로 무게중심이 급격하게 이동하는 모습이 아주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아, 완화에서 적응으로? 네, 이건 단순한 정책 변화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인식이 바뀌는 그 결정적인 순간들을 포착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은 무미가 이제 좀 희망적인 미래를 이야기하기보다는 당장의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단계로 넘어왔다. 뭐 이런 신호처럼 들리네요. 예,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 변화가 가장 먼저 느껴지는 재난의 현장부터 한번 들어가 보죠. 자료를 보니까 정말이지 이상기후가 아니라 일상기후가 됐다는 게 실감나요. 2023년에 역대급 태풍 카눈 기사로 시작해서 2024년 여름에는 아예 물폭탄이라는 단어가 그냥 일상적으로 쓰이죠. 네, 심지어 그해 11월에는 117년 만에 11월 강설량이라는 제목이 보이는데 와, 이건 그냥 날씨가 안 좋네 수준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기상 역사를 새로 쓰는 거죠, 말 그대로. 역사를 새로 쓴다. 그리고 그 새로 쓰인 역사가 우리의 삶을 직접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2024년 9월 하루에 2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진 부산에서는요. 도로에 생긴 대형 싱크홀에 트럭이 그대로 아, 그 기사 봤어요. 정말 끔찍하더라고요. 네, 그대로 빨려 들어가는 정말 영화에서나 볼 법한 사고가 실제로 벌어집니다. 상상만 해도 아찔하죠. 겨울이 되면 좀 나아지나 했더니 그것도 아니고요. 전혀 아닙니다. 기록적인 폭설과 한파가 닥치면 어김없이 KTX와 SRT가 거부기 운행을 하고 고속도로 곳곳이 마비된다는 기사가 연례 행사처럼 등장합니다. 맞아요. 운전자들 괴롭히는 포트홀 급증 기사도 계속 눈에 띄고요. 2025년 봄에는 상황이 더 심각해져요. 네, 그 동해안 산불 말씀이시죠? 네, 기후변화로 인한 이례적인 고기압 때문에 초대형 산불이 발생해서 연기가 고속도로를 덮쳐서 아예 통행이 통제되는 상황까지. 여름은 또 어떻고요? 여름은 40도에 육박하는 폭염, 전력 수요를 역대 최고치로 밀어올리고 바로 그 더위 때문에 축사에 있던 가축 수백만 마리가 집단 폐사하는 정말 안타까운 기사들이 반복됩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전환점이 나타납니다. 전환점이요? 2024년 8월 한 기사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기후 완화 아닌 기후 적응 활동 강화해야. 이게 굉장히 상징적인 문장이에요. 완화가 아닌 적응. 네. 온실가스를 줄이려는 노력, 즉 완화만으로는 당장 내 눈앞에서 벌어지는 싱크홀과 가축 폐사를 막을 수 없다는 아주 냉정한 현실 인식이 사회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한 겁니다. 잠깐만요. 완화가 아니라 적응으로 넘어간다는 건 어떻게 보면 온실가스 감축은 이미 좀 늦었으니 일단 살아남는 것부터 하자는 좀 씁쓸한 패배 인정처럼 들릴 수도 있겠는데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십니다. 정부가 이런 기조로 전환하는데 가장 결정적인 계기가 된 사건 같은 게 있었나요? 패배 인정이라기보다는 두 개의 전쟁을 동시에 치러야 한다는 전략 수정에 가깝습니다. 두 개의 전쟁이요? 네, 장기적으로 온실가스를 줄이는 전쟁을 계속하면서도 당장 우리를 공격하는 기후 재난을 막아내는 방어전을 시작한 거죠. 아, 방어전? 그 방어전의 구체적인 모습이 이후 정책들에서 드러납니다.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침수 예경보제를 시행해서 위험 지역 주민들을 미리 대피시키고요. 환경부는 상습 침수 지역을 막기 위해 기후대응댐 후보지를 발표합니다. 기후 대응댐이요? 그냥 댐도 아니고 이름부터가 아주 비장하네요. 네, 그 이름에 모든 게 담겨 있죠. 심지어 정부의 홍수 방어망 구축 계획을 보면 200년 빈도의 홍수를 막겠다는 목표가 나옵니다. 200년 빈도요? 그건 거의 성경에나 나올 법한 대재앙을 가정하는 거 아닌가요? 바로 그겁니다. 정말 그 정도로 대비해야 할 만큼 상황이 심각하다고 보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200년에 한 번 올까 말까한 최악의 시나리오가 이제는 내일 당장 닥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정책에 반영된 겁니다. 아, 현실의 도시를 가상 공간에 똑같이 복제해서 홍수를 시뮬레이션하는 디지털 트윈이나 AI를 활용해 산불 경로를 예측하는 기술 개발에 뛰어드는 것도 모두 이런 적응 전략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든 예측하고 어떻게든 막아보겠다. 실사적인 몸부림이죠. 이렇게 발등에 불이 떨어졌으면 다 같이 힘을 합쳐도 모자랄 판인데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면 오히려 정반대의 상황이 펼쳐져요. 그렇죠. 재난이 일상이 되면서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는데 그걸 어떻게 할 거냐를 두고 사회가 둘로 쪼개져서 싸우는 거죠. 바로 그 해몽은 논쟁 말이죠. 네, 원자력과 재생에너지 사이의 논쟁입니다. 기사 제목들만 봐도 대립 구도가 정말 선명해요. 22대 국회의 원전 vs 재생에너지 대립 구도 재현되나. 네, 그리고 민주당 탈원전 탈피, 햇빛 바람 연금 강조. 심지어 이재명 원자력 우클릭에 대한 시선 같은 기사까지 정권과 정치 지형에 따라 국가 에너지 정책이라는 백년지계가 계속 널뛰기를 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정치적 갈등은 단순한 말싸움으로 끝나지 않고 아주 구체적인 피해를 낳습니다. 어떤 피해죠? 예를 들어 원자력계의 수십 년 수건인 고준위 방패장 특별법이나 재생에너지 업계의 미래가 걸린 해상풍력 특별법 같은 핵심 법안들이요.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몇 년째 표류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죠. 그런데 정말 흥미로운 지점은 이렇게 치열하게 싸우는 와중에도 계속해서 에너지 탈정치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꾸준히 등장하죠. 에너지 환경에 이념을 더 씌우지 말자는 호소부터 데이터는 없고 욕망과 권물 술수가 판치는 에너지 정치 같은 아주 날선 비판을 담은 탈럼들이 계속 보여요. 그 탈정치화 요구는 그냥 정치인들 그만 싸우세요 하는 수준의 불평이 아닙니다. 아, 그런 게 아닌가요? 네, 여기서 핵심은 정치적 불확실성이 곧 투자 리스크가 된다는 점이에요. 투자 리스크요? 예를 들어 해상풍력 사업에 수조 원을 투자하려는 기업 입장에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법안이 표류하고 정책이 뒤집히면 사업을 시작할 수가 없는 거죠. 아, 마찬가지로 원전 생태계도 장기적인 계획 없이는 고사할 수밖에 없고요. 결국 정치적 갈등이 미래 에너지 공급망을 마비시키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는 심각한 위기감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정치인들이 싸우는 걸 넘어서 그 싸움 자체가 미래 에너지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수조 원의 투자를 가로막는 벽이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정확합니다. 돈이 돌지 않으니 미래도 없는 셈이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결국 2025년에 들어서면서 재생에너지, 원자력 공존을 추진하는 이재명 정부와 같이 이념 대결에서 벗어나 양쪽을 모두 끌어안으려는 시도가 나타납니다. 네, 기사에서 봤습니다. 하지만 보내주신 기사들에서도 보이듯이 오랫동안 이어진 갈등의 골이 워낙 깊어서 그 과정이 여전히 순탄치만은 않아 보입니다. 이념의 문제를 현실적인 정책으로 조율해 나가는 과정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사회의 가장 큰 과제가 될 겁니다. 결국 정치권의 논쟁이 원전을 더 짓냐, 태양광을 더 까냐, 여기에만 머물러 있는 동안 더 시급한 문제가 간과되고 있었던 것 같네요. 어떤 문제 말씀이시죠? 사실 발전소를 어디에 짓든 거기서 만든 전기를 우리 집까지 끌어오지 못하면 무용지물이잖아요. 아, 전력망 문제. 맞습니다. 바로 이 전기를 배달하는 길, 즉 전력망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는 거죠. 네, 드디어 문제의 본질로 들어가는군요. 특히 전남 수도권 전력 고속도로 생긴다, 해상 HVDC 추진 같은 기사가 아주 중요한데요. HVDC, 그게 뭔가요? 초고압 직류성전이라는 기술인데 이걸 왜 전력 고속도로라고 부르냐면요. 태양광이나 해상풍력 같은 재생에너지 발전은 바람과 햇빛이 풍부한 전남 같은 특정 지역에 집중되는데
우리나라 전기의 거의 절반을 쓰는 수도권까지 그 대규모 전기를 보낼 길이 꼭 막혀 있기 때문입니다. 아, 국도는 있는데 경부 고속도로가 없는 셈이군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와, 그럼 지금 전남에서는 열심히 친환경 전기를 만들어도 그걸 쓸 사람이 있는 수도권까지 보내지 못해서 그냥 버려지는 전기도 있다는 건가요? 바로 그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바다 밑으로 새로운 전력 고속도로를 뚫겠다는 계획이지만 이 과정도 쉽지 않습니다. 왜죠? 동해안 수도권 전력망 확충 위에 노심초사하는 한전의 모습이 기사에 여러 번 등장하는데요. 육상의 송전망을 지으려고 하면 어김없이 주민 수용성과 전자파 논란 같은 거대한 장벽에 부딪히는 겁니다. 그렇죠. 내 집 옆으로 거대한 송전탑이 지나가는 걸 반길 사람은 많지 않으니까요. 맞습니다. 여기서 또 다른 문제가 연결되는군요. 재생에너지는 날씨에 따라 발전량이 오락가락한다는 변덕스러움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간헐성 문제. 맑은 날엔 전기가 남아돌다가 흐린 날엔 부족해지는 문제를 해결해야 할 텐데요. 네, 그 변덕스러운 에너지를 길들이기 위해 에너지 저장 장치, 즉 ESS가 필수적입니다. 일종의 거대한 보조 배터리 같은 거군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료에서 특히 양수 발전이 중요한 해결책으로 다시 떠오르는 게 흥미롭습니다. 태양광 풍력 변동성 보완, 영동 양수 발전소 착공, 기사가 대표적이죠. 근데 양수발전소는 좀 의외인데요. 전기가 남을 때 댐 위로 물을 퍼올렸다가 필요할 때 내려보내면서 발전하는 어떻게 보면 가장 오래된 좀 투박한 방식 아닌가요? 맞습니다. 최첨단 시대에 왜 다시 이 거대한 물탱크가 주목받는 거죠? 조언 질문입니다. 투박해 보이지만 현존하는 가장 확실하고 거대한 용량의 배터리이기 때문입니다. 아, 요즘 많이 쓰는 리튬이온 배터리는 길어도 4-5시간 정도 전기를 저장하지만 양수 발전은 한번 물을 채워 넣으면 훨씬 오랫동안 그리고 훨씬 많은 양의 에너지를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바로 꺼내 쓸 수 있습니다. 거대한 물탱크를 국가 전력망의 비상 배터리처럼 쓰는 셈이네요. 바로 그겁니다. 물론 기술 발전도 함께 갑니다. 제주 장주기 BSS 중앙계약시장 개설 같은 기사에서 보듯이 배터리 기술을 활용한 ESS 사업도 다시 활성화될 조짐을 보입니다. BSS요? 배터리 에너지 저장 시스템을 뜻하는데요. 이런 노력들은 모두 변덕스러운 재생에너지의 단점을 보완하고 국가 에너지 시스템 전체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필사적인 노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기후재난을 막기 위한 적응 인프라를 구축하고 원전이냐 재생에너지냐 논쟁 끝에 새로운 발전소를 짓고 거기서 만든 전기를 실어 나를 에너지 고속도로를 깔고 변덕스러움을 보완할 거대한 배터리까지. 와, 듣기만 해도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갈 것 같은데 이 모든 비용의 종착지는 결국 하나로 모이겠네요. 그렇죠. 바로 우리 집으로 날아오는 전기요금 고지서요. 네, 전기요금 정상화 문제는 이 모든 거대한 구조적 문제의 결과가 집약된 가장 현실적인 지표입니다. 기사들을 시간 순으로 보면 전기요금 적게 인상 불가피하다라는 한전의 절박한 목소리와 네, 당장의 물가 상승을 우려해 요금 인상을 어떻게든 억누르려는 정치권의 고민이 계속해서 충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충돌의 결과가 바로 한전의 200조 원대 누적 적자라는 어마어마한 수치로 나타나는 거고요. 네, 맞습니다. 이건 그냥 한 공기업의 부실 문제가 아닌 거네요. 그렇습니다.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에 들어가는 비용을 우리 사회가 제때 제대로 지불하지 않고 미래로 계속 떠넘긴 결과가 200조라는 빚으로 쌓인 겁니다. 와, 결국 버티지 못한 정부는 기업들이 쓰는 산업용 전기요금을 먼저 올리고 나중에는 결국 주택용, 일반용 요금 인상도 공론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갑니다. 결국엔 모두의 부담이 되는 거군요. 네, 기후위기 대응 비용이 더 이상 추상적인 구호가 아니라 모두의 지갑에 영향을 미치는 현실의 청구서가 되어 우리 앞에 놓인 셈입니다. 오늘 저희는 보내주신 기사 목록을 통해 저 멀리 태평양에서 발생한 태풍이라는 나비의 날갯짓이 어떻게 대한민국 정치의 심장부에서 멀어지는 에너지 대전환 논쟁으로 그리고 최종적으로 우리 집 전기요금 고지서에 찍히는 숫자를 바꾸는 태풍으로 이어지는지를 생생하게 추적해봤습니다. 네, 이건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우리 사회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치열하고 고통스러운 현실이었습니다. 이 기사 묶음이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요, 이제 에너지 문제가 단순히 경제성이나 효율성의 차원을 넘어섰다는 겁니다. 차원이 달라졌다. 네, 바로 생존과 안보의 문제가 된 것이죠. 원전과 재생에너지,
중앙 집중 방식과 분산형 전원, 단기적인 비용 부담과 장기적인 생존 가능성이라는 여러 갈림길 앞에서 우리 사회가 앞으로 어떤 선택을 내리느냐에 따라 미래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네. 자료 후반부에 등장하는 2025년 기후부 신설이나 에너지 3법 통과 같은 제도적 변화도 바로 이런 절박함 속에서 나온 최소한의 응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대화 내내 에너지 탈정치화라는 요구가 계속 맴돌았습니다. 이념에 휘둘리지 말고 과학과 데이터에 기반해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자는 아주 합리적인 주장처럼 들리죠. 네, 그렇죠. 하지만 동시에 에너지 선택은 어느 지역에 발전소를 짓고 송전탑을 세울지, 전기요금은 누가 얼마나 더 부담할지, 그리고 국가의 산업 경쟁력을 어떻게 유지할지 같은 지극히 정치적인 질문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과연 이렇게나 중요한 문제를 정치와 완전히 분리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혹은 바람직하긴 한 걸까요? 에너지 정책에서 정치를 덜어낸다면 우리는 무엇을 얻고 또 무엇을 잃게 될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